그래서 학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저희 자녀도 있지만 다른 아이들도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 뭐 거의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모든 스펙트럼의 아이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10학년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아이들이 그 이전 단계, 2, 3, 4, 5학년 그 이전 단계에서는 이렇게 배웠던 것들을 10학년 때는 이렇게 배우는구나. 이런 게 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교육업을 하지 않고 이제 제가 그냥 학부모이기만 하다면 내 아이만 보니까 사실 그 다음에 뭘 배울지도 모르고 지금 그래서 어떤 거를 학습을 시켜야 될지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살펴봤을 때 어렸을 때 어떤 것들을 배우면 좋을지를 약간 이제 과목별로 나눠서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Math, Science, Social Studies, English 주요 과목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세컨더리 캐나다 세컨더리를 졸업하기 위한 졸업 요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니어 교육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보시면 제가 실물 자료들을 많이 스크린샷을 떠서 이렇게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맨 왼쪽에는 2학년 학생의 수학이에요. 그래서 얘를 약간 키워가지고 같이 보시면 문제 자체가 이제 맨 위쪽에 있는 빨간색 박스, 그러니까 Mia asked other students in her school about their favorite foods. 그래서 10 students choose Japanese food, 15 choose Mexican, 뭐 10 choose Italian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문제를 읽어보면은 뭐 10명의 학생은 일본 음식, 15명의 학생은 멕시칸,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표로 한번 작성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수학 문제지만 딱 봤을 때 숫자는 별로 보이진 않고 일단 글을 읽고 그 글을 수치와 관련된 부분을 캐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이제 questions를 보면 How many students did Mia ask about their favorite foods?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에게 미아가 favorite foods에 대해서 물어봤는가? 그러면 사실 위에 있는 수치들을 전부 다 더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단 수학과 관련된 거지만 어느 정도는 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고학년 학생들에게는 너무 쉬운 거지만 지금 2학년이라고 하면 사실 7살 정도밖에 안 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식의 수학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2학년 학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 글로 되어 있고 글을 읽고 수치와 연관된 부분을 수리를 해서 해결해 나가는 식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5학년 학생의 수학 문제지예요. 그래서 테스트지인데 일단 사실 실생활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뭐 Emma wants to buy 2 children's tickets and 1 adult ticket for a show. 그래서 2명의 아이 티켓과 1명의 어른 티켓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이 티켓은 뭐 5.25, 그다음에 어른 티켓은 10.25인데 얘는 20달러가 있다. 그러면은 enough money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한국 같으면은 그냥 바로 계산을 하라고 다짜고짜 이렇게 답을 도출해 내라고 하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나눠져 있어요. 보시면 A, 그 다음에 B, C로 나누어져서 아이들을 계속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A를 보시면 이제 estimate by rounding to the nearest whole number. 그래서 이거는
일명 반올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반올림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지 일단 한번 어림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림을 해봤을 때 20불이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yes라고 답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B 부분을 보시면 이제 calculate, write yes or no in the blank.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yes나 no. 당연히 이제 20.75가 나오니까 no죠. 그래서 C번에는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if you round it to the nearest tenth instead of the whole number in part A. 그래서 part A 문제에서 yes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no니까 그러면 반올림을 하는 것을 다른 식으로 반올림을 했을 때 한번 계산을 해보고 맨 마지막에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보면 expl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확한 답을 도출하고 이제 설명을 해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수학 문제가 단순히 그냥 막 계산을 빨리 하고 뭔가 응용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일단 수학 문제라도 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고의 과정에 맞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이제 초등학교 거를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얘는 학년이 조금 높아져서 8학년 문제거든요. 그래서 8학년 문제도 제가 살짝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시면 이제 피자가 보이죠. 그래서 피자를 주문을 하는데 오른쪽에 이제 원으로 된 차트가 phone, walk-in, internet, 즉 주문을 하는 경로가 전화냐 아니면 방문이냐 인터넷이냐 그래서 이렇게 보여줬고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오른쪽에 보시면 weekend pizza sales 해가지고 피자 모양으로 얼만큼 주문량이 이루어졌는지를 이렇게 도식화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밑에 아이들이 풀어야 되는 것들이 뭐 문제는 당연히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만 근데 맨 끝에 제가 동그라미를 쾅쾅쾅 막 쳐놨어요. 보시면 explain, explain, justify your choice, explain why or why not과 같이 답을 쓰는 것도 그냥 숫자만 쓰는 게 아니라 뭔가를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 문제를 하나를 풀더라도 글을 읽고 이해를 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답을 쓸 때는 글로 쓸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작문 실력도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얘는 이제 numerous assessment라고 해서 10학년이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주에서 치는 시험인데요. 얘는 이제 numerous assessment니까 뭐 일명 한국말로 하면 수리 영역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뭐 2학년, 5학년, 8학년 학생의 수학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수학이지만 딱히 어려운 계산은 없다. 근데 글이 많다. 읽어야 될 거. 그리고 답을 쓰는 것도 explain, 자꾸 설명을 하라 그런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학년에서 이제 보게 되는 이 시험조차도 보시면 수리 영역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는 조금 더 높아졌죠. 속도와 관련된 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뭐 차가 얼만큼 서는지 뭐 그런 식의 문제예요. 일단 글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박스에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퀘스천을 보시면 뭐 which of the following occurs as a vehicle approaches 75 km per hour 그래가지고 이제 75km 미터 per hour로 뭐 접근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는지 밑에 보면은 사지선다 네 가지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글을 읽고 숫자와 관련된 부분을 잘 계산을 해서 그리고 답을 도출하는데 이제 객관식도 이렇게 있겠지만 주로 explain 설명을 하라는 부분도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science거든요. 그래서 science는
사실 뭐 굉장히 어린 학생들 사이언스는 수업 시간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것 같진 않고 뭐 랜드폼 같은 거는 아이들이 그거를 실제로 뭐 스티로폼이나 그런 재료들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런 랜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발표하고 이런 식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학년 학생의 경우는 조금 지식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테스트 친 거를 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장기입니다. 이제 올긴스를 외워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설명에 해당하는 장기들을 여기다가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의학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어 스펠링 암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를 다 해서 테스트 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이언스가 그닥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만만치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암기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오른쪽은 바이오 11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생물과 관련된 것인데 얘는 이제 단백질 합성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제 워크शी트이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이제 단백질 합성 과정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 잘 아시는 뭐 DNA나 뭐 RNA나 뭐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읽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빨간색 박스로 되어진 그 질문을 보시면 뭐 What is the first step of protein synthesis? 그래서 단백질 합성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그리고 그런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들이 어디에서 발생이 되느냐와 같이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끔 위에 있는 글을 읽고 잘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언스를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이들이 생각보다는 소셜 스터디스를 어려워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제 이것도 사실 5학년 학생의 시험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한번 살펴보면 지금 맨 왼쪽 위에 빨간색으로 박스 친 거를 보시면 이제 선택지가 federal, provincial, and municipal 그리고 두 번째 뭐 executive, judicial, and legislative와 같이 이제 그 정부의 규모에 따라서 federal인지 provincial인지 municipal인지 그리고 이제 어떤 기능적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도록 수업을 하고 이것과 관련된 시험을 이런 식으로 칩니다. 치고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도 제가 밑에 있는 이제 빨간색 밑줄을 보시면 그런 그 정부에 대해서 배웠으면 뭐 뱅킹, 머니 같은 것들은 어떤 정부에서 관할하는 것인가, 페더럴인지, 뮤니시펄인지, 프로빈셜인지 뭐 이런 것들도 배우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political party에 대해서도 배워요.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생인데도 이런 개념 자체도 사실 심어주기가 참 힘들 텐데 그 15번의 문제를 보시면 What are the three political parties in Canada?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번이 정답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Liberal, Conservative Party, New Democratic Party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정당에 대해서도 이제 아이들이 배우고요. 그리고 17번 맨 마지막에 이제 빨간색 밑줄 보시면 이제 The judicial branch of government creates and passes laws 이런 진술문에 대해서 얘가 true인지 false인지 그런 것도 판단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federal과 provincial과 municipal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각각의 정부들의 하는 역할이 뭔지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일명 이제 executive, judicial, legislative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처들이 어떤 것들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다는 겁니다. 단어 자체도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쉽진 않을 건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뒤로 가서
보시면 얘는 이제 좀 고학년이 됐어요. 소셜 스터디 마찬가지로 소셜 스터디인데 이제 9학년도 있고 10학년도 있어요. 그래서 9학년을 보면 이제 제가 밑줄을 빨간색 밑줄 보시면 Industrial Revolution 즉 산업혁명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죠. 텍스트북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The Rise of Totalitarianism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말 전체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전체주의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소셜 스터디를 배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어린 나이에 배우는 것들도 막막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고학년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어려운 개념들을 배우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은 소셜 스터디도 마찬가지로 일단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비문학 지문의 글들을 독해력이 상당히 받쳐줘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대망의 English예요. 그래서 영어 한번 볼게요. 이제 보시면 얘는 이제 6학년 영어 수준인데 왼쪽은 이제 단어가 요 정도 나오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요런 거 나버 같은 거 읽고 지금 오른쪽에 빨간색 박스와 같이 질문에 답을 하도록. 그래서 일단은 독해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얘는 이제 10학년의 영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보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6학년이랑 그리고 이제 10학년이랑 보시면 글밥의 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글들을 계속 읽고 아이가 이해를 하고 제대로 문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English 12 과제 내용의 예시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 학생이 과제를 할 때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이제 핸드아웃인데 이제 보시면 그 너블을 읽고 캐릭터 분석도 해야 되고, 그리고 주인공의 뭐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네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보시면 오른쪽에 약간 굵은 글씨, 그러니까 show how the events of the play changed this relationship. 그래서 그 등장인물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장인물 간의 그런 변화되는데 작용을 했던 어떤 이벤트들을 한번 써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시면 당연히 영어니까 많은 글들을 읽어야 되겠죠. 아까 뭐 소셜 스터디나 사이언스나 매스도 마찬가지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했지만 걔는 이제 일단 뭐 독해력이 주는 않으니까 간단한 글이라도 읽고 이해해야 되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몇십 장이나 되는 그런 short stories 읽고 그거를 빠르게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 즉 과제 같은 것들도 보면 조금 생각을 해서 길게 글을 어느 정도를 써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글을 쓰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살펴봤던 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주요 과목들이 각 학년별로 어떤 식으로 교과 과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짧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교과를 다 끝내고 세컨더리를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맨 위에 이제 빨간색 밑줄 Students require a minimum of 80 credits to graduate. 그래서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80학점을 이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80학점을 이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세컨더리가 9, 10, 11, 12 4개의 학년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한 학년당 20학점을 취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산술적으로만 나누면 말입니다. 그리고
한 과목당 4학점이기 때문에 보통은요. 그러면은 1년 동안 5과목을 들어야 된다는 수치가 나와요. 단순히 그냥 나누기만 했을 때 말이죠. 그럼 1년에 5과목을 듣는 게 그닥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근데 잘 생각해 하셔야 되는 것이 대학을 가는 게 문제죠. 일단 어머님들이 지금 자녀를 이렇게 교육을 시키시는 이유가 사실은 대학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대학을 갈 때 이제 early admission에 시작되는 시기는 사실 12학년 1학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미 한 11학년 때까지는 자기가 학점도 충족을 시켜놓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단순히 4로 나눠가지고 천천히 5과목씩 들어도 되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일단 early admission을 노려봐야지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니까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대학 다녔을 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리테이크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재수강 그래서 학점이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는 또 재수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그냥 느긋하게 1년에 5과목씩 그냥 듣는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명문대를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보시면 그냥 뭐 80학점만 채우는 게 아니라 일단 주요 필수 과목들이 있어요. 당연히 주요 필수 과목은 이제 English, Math, Science, Social Study죠. 그래서 이런 필수 과목들을 취득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선택 과목으로 채워서 80학점을 이수를 해야지만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이 다가 아니고 당연히 좋은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선행을 해서 아이들을 좀 요건을 많이 충족을 시켜놓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뒤로 가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문제는 영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자꾸 한국이랑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한데 한국 같은 경우는 영어를 못하면 뭐 영어만 문제 되죠. 영어 과목만. 근데 캐나다 이게 북미권에서는 영어 못하는 게 영어 점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보셨듯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영어 실력이 모든 교과 과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언스를 못하는 게 진짜 과학을 못해서가 아니고 수학을 못하는 게 정말 수학을 못해서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provincial assessment 본 아이가 아까 그 numerous assessment를 본 아이가 그 시험을 테스트를 낮에 보고 오후에 이제 학원에 왔을 때 그 아이가 실제로 한 말이 있어요. 선생님 수학 문제인데요. 이게 수학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영어 실력이 모든 교과 과목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잘 공부를 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좀 공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러면 이제 뒤로 가서 보시면 이제 마냥 놀릴 수만은 없고요.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독서가 뭐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그러면 뭐 책이라도 많이 사다 주고 뭐 책 읽으라 하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또 마냥 뭐 목적 없는 독서만 계속 한다고 해서 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독서를 자발적으로 많이 하는 건 도움이 되지만요. 제가 또 오해를 하실까 봐 다시 첨언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모두 다가 중요하죠. 그래서 균형 있게 모든 영역을 골고루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캐나다 커리큘럼 즉 고학년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어린애들을 어떻게 공부를 가르쳐야 될까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혹시나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맨 마지막 장에 그 이메일 주소랑 전화번호를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그쪽을 통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3학년에서 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레벨별로 반편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speaking, writing, reading, 그다음에 이제 sentence structure 모든 것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 수업 시간마다 하나의 글을 읽고 파악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셔서 알겠지만 많은 양의 글을 읽고 이해하고 이런 게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숨쉬듯이 잘 돼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답안을 쓸 때 그리고 과제를 할 때 라이팅 실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Creative Writing Journal, 그다음에 디베이트 실시하고, 그다음에 남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PPT 같은 거 만들어서 발표하고, 주제 하나 주고 PPT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자기 거 발표하고, 이런 활동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원미니 스피치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주제든지 영어로 발표를 남 앞에서 발표하는 거죠. 캐주얼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어휘 수준을 향상시키고 문장도 잘 쓸 수 있도록 향상시키고, 그리고 글 읽는 건 일단 기본이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라이팅 첨삭을 엄청 꼼꼼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에세이 쓸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글쓰기 실력이 많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저희 그 리딩 자료 중에 하나인데, 이제 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오른쪽에 글이 그 보면 이제 to build a tower of blocks, you put one block on top of another until it creates a tall structure, living things,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명 이제 맨 첫 번째 단락은 introduction이고, 셀을 다짜고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걸 끄집어내서 약간 훅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읽고 싶게 만드는 그런 서론을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보여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부터는 이제 셀이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의 글을 읽고 활동을 하는 건데, 이제 오른쪽에 질문지들을 조금 볼게요. 그래서 질문지들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cells cannot survive without the support of other cells. 이런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 이 스테이트먼트가 true인지 false인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explain why the statement is true or why it is false. 그래서 스테이트먼트가 true면 왜 그런지, false이면 또 왜 그런지 그거를 explain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거를 글에서 찾아내서 읽고, 그다음에 explain 써내고 하는 식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있는 것을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after reading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 밑줄 친 거를 보시면은 이제 three different types of cells in the human body. 그래서 이제 셀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human body의 세 가지 종류의 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리서치를 좀 해서 이제 세 가지 셀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뭐 introduction, body, conclusion이 있는 어떤 그런 정보성 글을 한번 또 작성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작성하고 나면 이제 당연히 선생님이 꼼꼼하게 첨삭을 하고 또 rewrite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글쓰기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이제 일명 메타인지라고 해서 학습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실제로 IQ라든지 학습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해요. 저도 어디서 글을 읽어서 그게 눈에 띄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차이점이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자기가 정확하게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고 뭘 알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그런 개념 자체가 잡혀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능력 때문에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고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 못하는 것이다. 이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학습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을 읽고, 즉 정보를 담은 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이제 KWL이라고 해가지고 맨 왼쪽에 이제 K 보시면 K는 이거예요. What I know.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셀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치면은 셀에 대해서 내가 뭘 알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거, W에 있는 것을 보시면 What I want to know 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싶은지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셀에 대한 글이네. 그냥 읽고 내가 뭘 하는지 그리고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읽고 문제 풀고 끝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세포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은 게 뭘까? 그러면 이제 읽고 나면 이게 생길 거예요. 맨 오른쪽에 L, 즉 what I learned. 내가 배운 게 뭔지. 그래서 항상 저희는 이제 정보성 그런 글 같은 경우에 일명 이제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는 아이들이 그냥 마냥 글을 읽고 목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까지 약간 습관화될 수 있도록 잡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바이오 쪽만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다른 글들도 있어요. 뭐 다양한 장르의 글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보캡집인데 단어가 사실 그 한국에서는 왼쪽은 영어, 오른쪽은 한글, 그래서 외워. 그래가지고 한글 쫙 써져 있는데 옆에다가 영어 스펠링 적기,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치죠, 보통은. 근데 이제 캐나다에서 계속 공부할 학생들은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도움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 영영사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좋죠. 영어로만 공부를 하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스트럭처라는 단어를 몰라서 영영사전을 찾았단 말이죠. 근데 그 영영풀이 자체를 또 해석을 못 하겠어요. 그 단어가 더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예 그냥 공부가 또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캡을 아예 시노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structure는 뭐 shape이다, consider, think about, organism, living thing, or creature이라는 거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4번에 뭐 trillion 같은 경우는 아예 숫자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요만큼 그냥 뭐 1조 이렇게 아니고 이제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단어가 뜻을 봤을 때 한눈에 조금 들어오게 그리고 시노님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휘력이 또 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단어가 종이로 외우는 것도 좋은데 단어 학습을 제가 많이 시켜본 결과 단어는 많이 암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암기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단어집을 가지고 뭐 3번씩 한번 적어보고 이렇게 외워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온라인 학습을 병행하면 굉장히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잔상이 오래 남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만약 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은 안 되니까 그림이랑 이거는 결부시켜서 공부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각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솔러 시스템 같은 경우에 솔러 시스템은 그림에서 보여지다시피 이런 거다. 딱 보면 이제 태양계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오른쪽에 살짝 있고, 내 오른쪽에 있는 설명을 굳이 해석하고 이거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단어가 생각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온라인 학습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학습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저희 그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객관식 멀티플 초이스도 있고 이렇게 쓰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인출을 많이 해야지 또 기억이 오래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라이팅으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글 쓰는 것도 중요한데 글을 쓸 때
뭐 이렇게 주제를 줘요. Describe a time when you were brave.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글을 쓰면 당연히 선생님이 첨삭을 해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첨삭을 해주시는 게 단순히 뭐 S를 붙이고 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내용적으로 또 조금 짜임새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이제 꼼꼼하게 봐주셔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있고 뒤에도 얘는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뭐 $100가 주어졌을 때 네가 그거를 누군가에게 준다면 이제 누구에게 줄 것이며 그리고 그 주면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뭘 했으면 좋겠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글로 쓰게 만들고 첨삭도 하고 아이들이 이제 그 첨삭된 걸 가지고 리라이트 하고 뭐 그렇게 다지기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보시면 얘는 약간 레벨이 낮은 아이들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major cities and capital city 해서 약간 제가 작게 해서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템플릿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블랭크에다가 딱 요하는 어떤 단어 정도만 넣으면 하나의 글이 완성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얘를 조금 암기를 해서 말로도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죠. 그래서 이렇게 레벨이 조금 낮은 애들은 템플릿을 활용해 가지고 글을 쓰는 것도 계속 시키고 있고 뒤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attractions라고 해가지고 약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명소들 소개하는 글을 작성한다면 어떤 곳들을 선정을 해서 그거를 또 묘사를 해보는 그런 식의 글도 작성하게 만듭니다.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까 위에 거와 같이 조금 시간을 두고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데일리 퀴즈라고 해서 그 약간 퀴즈처럼 꼭 영어만이 아니라 수학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사이언스도 될 수가 있고요. 이제 매럴 같은 거 있잖아요. 생각보다 이제 뭐 3, 4학년이나 되는데도 solid liquid gas가 어떤 건지 그런 걸 잘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문제가 아닌데 개념이 조금 안 잡혀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학교에서는 사실 지식 전달의 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부차적으로 해주는 게 교육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데일리 퀴즈도 있어요. 이렇게 수학이 될 수도 있고 과학이 될 수도 있고 소셜 스터디는 조금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런데 수학이나 과학 쪽은 이런 식으로 선생님과 함께 간단하게 퀴즈를 풀어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로도 해보고 또 글로도 써보고 뭐 그렇게 그래서 한국식으로 막 숫자 하나 틀리면 땡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이런 식의 문제에 익숙해지고 개념을 잘 모르는 것들은 학원에서 조금 도움받아서 아이들이 지식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얘는 맵인데요. 이거는 조금 더 저학년 학생들이죠. 그래서 그 뭐 색칠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캐나다 지도잖아요. 그래서 각 주별로 이름도 한번 써보고 뭐 이런 학습 활동들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제가 이게 잘못된 것 같아서 일단 변경을 하고 이제 보시면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고요. 잠시만요. 네, 준비한 자료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 검사. 네. 그래서 부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 지금 jm@cookitlam@gmail.com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화번호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 전화 주셔도 되고 메시지 주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까지로 발표는 마칠게요.
맘스톡 호스트님 나오셔서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자리를 비우신 것 같은데 아니면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아서 그러면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지금 캐나다 그 애들 선행학습이라고 하면 네. 선행학습은 보통 얼마까지 보고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1년, 2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선행학습은 어느 정도까지 선행학습이 몇 될까요? 년까지, 최대 몇 네, 년까지 선행학습이 가능하냐는 말씀이시죠? 네네. 보통 선행학습을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하진 않아요. 네. 뭐 고학년 학생이나 10학년 학생이 11학년, 12학년, 그래서 한 1, 2년 정도를 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을 생각하면 사실 뭐 초등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문제 풀고 나중에 영재학교나 과학고 간 애들은 그런 애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그렇게까지 막 학년이 높은 선행학습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뭐 국제 대회, 뭐 국제 수학 경시 대회나 무슨 경시 대회에 참가해서 무슨 뭐 입상을 하거나 하면 그 학교 네. 가는데 좀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되죠. 이게 수학 경시 대회 같은 것도 이제 아이들이 참석을 많이 하는데 그게 특이한 점이 저도 이제 몇 번 보면 그 입상을 하는 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내가 1등을 했냐, 2등 했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대학 갈 때 굉장한 이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점이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참석을 하려면 이건 개인적인 지원인가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추천을 해주셔야 되나요? 그거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지원이고요. 네, 그리고 그거는 대회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몇 학년 학생의 자녀가 있으세요? 저는 아직 어린데 그래도 궁금해서. 아, 그러세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혹시 네. 저희가 만약 튜터 선생님이나 뭐 선생님을 이렇게 선택하거나 이제 이렇게 뭐 하려면 네. 어떻게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좀 초이스 골라서 아이하고 맞춰야 될까요? 어떤 걸 아, 먼저 해야 될까요? 뒤쪽이 잘 안 들려가지고요. 어떤 선생님으로 골라야 될, 네, 예, 예. 튜터 선생님을 저희가 아이한테 좀 이렇게 해주고 싶으면 네네. 잘 못 고르겠더라고요. 아, 일단, 그거는, 선생님들도 약간 캐릭터가 굉장히 다양하시고, 그리고 아이들도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좀 맞추기가 힘들긴 힘들죠. 근데 이제 선생님을 선정을 하실 때는 당연히 선생님으로서의 기본적인 이제 책임감 그리고 이제 꼼꼼함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어도 우리 아이랑 맞지 않으면 학습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머니가 기본적인 소양을 한번 보시고 선생님을 그리고 이제 아이랑 뭐 트라이얼 같은 것을 해서 이제 아이와 선생님과의 그런 합을 한번 보시고 선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선생님이 딱 좋다 이렇게 정답은 예,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방금 이제 경시대회가 얘기가 지금 나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시대회 정보 같은 거 뭐 참가하려면 그런 걸 학교에서 알려주나요? 뭐 아니면 우리 학부모들이 뭐 어떤 정보를 뭐 얻어서 애들이 이렇게 그런데 참가하게 되나요? 아,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게 저희 학원도 여러 부서로 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컨더리 경시대회나 이런 대회 활동과 관련된 것들을 맡아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쪽이 아닌데, 원하시면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알아서 어머님한테 답을 다시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셔도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제 학원에서의 네. 정보도 주어지겠지만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네네. 뭐 연락하면 네. 근데 그 학교에서도 그런
정보를 주나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정보를 주는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한 루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예. 그쪽을 제가 뭐 맡아서 진행한 적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알아봐서 어머님한테 답장을 한번 드릴게요. 어머님이 네네. 잠깐만요. 아니면 뭐 어차피 우리 맘스톡 회원님들 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 네, 그냥 네. 카페에다가 간단하게 글 네.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말씀드리고 조금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제가 노트를 좀 할게요. 그래서 맘스톡 게시판에 Q&A 세션을 해서 제가 거기다 답을 다 올릴게요. 그러면은 경시대에 대해서 경로, 학교에서 알려주는지 그런 것들 제가 답을 달아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코인 에드먼튼 김영선입니다. 오늘 너무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지금 티네이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혹시 발론티어 시간은 대학가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발런티어 시간. 잠시만요. 일단 발런티어 시간도 시간이지만 잠깐만요. 이 엑스트라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항목들을 몇 가지를 다 채워야 되고 안 채워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알아서 다시 답을 게시판에 올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사용하셔가지고 직접 질문해 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이제 저처럼 마이크를 이용하셔서 질문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다 문의 주세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특별히 질문하실 부분은 없으신 것 같은데 오늘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아유맘스톡 진행하시는 이지연 씨가 지금 자리를 잠깐 비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짓고 혹시 또 카페에 어떤 점들을 올려주실 건가요? 이번에 업데이트 해주실 때? 지금 방금 질문이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경시대회 관련된 거, 발런티어에 관련된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리서치를 추가로 해서 답을 달아드릴게요. 네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이제 업데이트 하실 때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더 늦기 전에 답글 달아주시면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죄송해요. 저도 지금 운전 중에 갑자기 연락을 받아가지고 빨리 이거 좀 마무리해달라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도 감사드리고 또 전 정보 가지고 또 저희도 이렇게 아이맘스톡으로 다시 인사드릴 거고요. 혹시 다음에 더 기회가 되시면 저희들한테 더 많은 정보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끝나셨나요? 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제가 네. 일하느라 잘 못 들어서 다음에 또 글 올려주시면 네. 제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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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